안 들어오시죠? 제가 너무 빨리 들어왔네. 자, 무효와 취소입니다. 250페이지 의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고요. 취소는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죠. 그러면 취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하면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무효화되는 게 뭐죠? 취소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이긴 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그죠? 취소는 뭐죠? 유효한데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유효이긴 하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뭐가 돼요? 유동적 유효입니다. 그래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다 그러면 X죠. 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동적 유효죠. 그죠? 또 뭐 진의아니 통정어휘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X예요. 왜냐하면 통정어휘 표시는 무효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유효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교재 보시면은 무효와 취소의 차이에서 1번 본질상 차이. 무효는 성립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주장은 필요 없어요. 근데 취소란 일단은 뭐예요? 유효한 거니까 취소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2번 소송상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효는 주장할 필요 없이 그냥 무효인데 취소는 만약에 주장하지 않으면 뭐인 거죠? 유효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3번 보종상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한다 그래서 유효로 뒤바뀌는 건 아니고요. 취소는 좀 이따 하겠지만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유동적 유효가 확정적 유효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 다음 우측에 무효와 취소의 인정기준 원인 해가지고 사유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우리가 배웠고요. 안 배운 건 뒤에서 볼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넘겨보시면 법률에게 뭐가 나오죠? 무효가 나옵니다. 의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입니다. 효과죠. 이것도 계속했죠. 무효란 성립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게 무효의 가장 기본적 효과죠. 다만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다면 할 필요 없는 걸 한 거니까 원칙적으로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그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인 경우는 불법 원인급여가 되고요. 불법 원인급여가 되는 경우는 뭐 받을 수 없죠? 반환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계속 반복적이죠. 그 다음에 2번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인데 일단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제3자는 전혀 보호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빼고요. 통정허위 표시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만 빼고요. 다시 말하면 무효의 경우에는 통정허위 표시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만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요. 나머지 모든 무효는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중효 문제. 요거는 뭐냐면 무효와 취소가 경합된다는 얘기인데 갑이 5살 먹은 꼬마인데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5살이면 명백히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 가만 보면 5살 먹었으면 명백히 또 뭐 얘기하기도 한 거죠? 의사 무능력자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로 평가된다면 이거는 뭐이기도 한 거죠? 무효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무효와 취소 사유가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갑의 입장에서는 무효를 주장하든지 취소라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합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무효의 종류가 절대적 무효,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무효가 절대적 무효고요. 원칙은 절대적 무효입니다.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 상대적 무효고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종오의 표시 두 가지만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2번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해가지고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당연무효고,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것은 재판상 무효인데, 예를 보시면 회사 얘기가 나와 있죠. 상법입니다. 우리 민법은 다 뭐예요? 당연무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누가 주장하지 않아서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부 무효, 일부 무효에서 137조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뭐 이런 의미겠죠. 땅을요 두 필지를 샀어요. A 토지도 사고 B 토지도 사고 두 필지를 샀는데, 요 A 토지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뭐까지? B 토지까지 싹 무효가 된다. 이게 뭐죠? 원칙인 거죠. 근데 항상 그러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자 만약에 A가 무효해서 A 부분이 없대요. B만 매매 계약할 거래요. 이렇게 A가 없더라도 B만 살 것 같다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이때는 A만 무효고 B 토지에 대한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입니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같아요. A 부분이 없으면 B 토지라도 샀을 것 같아요. 이러한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때는 일부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무효 원칙이 나오고, 2번 일부 무효 의의하고 요건에서 넘겨보시면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이라는 말은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이 분할할 수가 있고요. 2번 당사자 의사해 가지고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답은 효과, 이때는 전부가 무효인 것이 아니라 일부만 무효가 되는 예외가 있다. 그 다음에 라번 판례는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확정적 무효와 뭐가 나오냐면 유동적 무효가 나오는데, 이 대단히 뭐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에 꼼꼼히 잘 나오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판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일단 개념은 뭐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 무효를 뭐라 하느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일단 유동적 무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무권 대리 행위는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 행위가 이루어지면 일단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예요. 다만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 대리 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무권 대리 행위는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인데 이거는 오늘 좀 이따 배울 거고 이 시간에 배우는 건 뭐냐면 요거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되는 구역이잖아요. 그럼 역으로 허가 없이 거래하면 무효가 되는 구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살지도 결정이 안 됐는데 미리 허가를 받는다? 매매 대금이 결정도 안 되는데 허가부터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도 매매 계약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일단은 뭐예요? 무효인데 나중에 뭘 받게 되면요 허가를 받게 되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물론 요 앞부분에서 뭐죠? 요 2번 부분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무권대리기는 아까 전 시간에 한 거죠. 교재 보시면 우측에 유동적 무효의 의 나와 있고 법적 근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답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법적 취급해서 1번 무효다. 그죠? 무효다. 다시 말하면 일단은 뭐죠? 무효라는 거죠.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무엇으로 해요?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있을 뿐 일단은 뭐죠? 무효니까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을 안 하더라도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뭐죠? 원칙인 거예요. 판례도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일단 여기 판례 안 보셔도 돼요. 판례 보시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데 일단은 뭐라고요? 무효다. 이 결론이죠. 다만 넘겨보시면 예외 가지고 우리 판례가 별도로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유효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있는데 1번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책 한 번 가면은 다음 주겠죠.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이런 걸 배워요. 낙성 계약인지 요물 계약인지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요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의 성질이 다르다는 말은 무엇을 풀고 있는 거냐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약금이 나오면 요 계약금 계약을 절대로 매매 계약의 일부로 이해하지 마세요. 일부로 이해하면 이게 마저 논리가 아주 이상해요.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뭐죠? 별개 계약이에요. 그러면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인 것은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별개 계약은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계약금을 위한 해지가 가능해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니까요. 2번 이 사람들은 이제는 뭘 받아야 되냐면 토지 거래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를 우리 판례가 주된 의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매매 계약을 하면서요. 수도세, 전기세 부담 특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인간이
수도세 전기세를 안 줘요. 50만 원. 그 50만 원 안 준다는 이유로 3억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도세 전기세 50만 원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예요? 부수적 채무니까요. 그러면 못 받느냐? 아니죠. 달라고 계속 지랄거릴 수는 있어요. 이행을 강제할 수는 있고요. 만약에 그 인간이 안 주는 바람에 내 돈으로 그 관리사무소 가서 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뭐는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 없냐면 해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판례가 이 협력 의무를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한다는 말은 이행을 강제하는 거 가능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협력 의무를 일방이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3번 중도금 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것도 뭐예요? 무효니까요. 다만 지급한 중도금은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4번 사기다 강박이다 차과 같은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하는 거 가능하고요. 뭐 불공정하다 반사유적이다 5번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다면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가능합니다. 판례 보지 말라 그랬죠. 그다음 우수의 기타. 첫째,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요. 근데 계약을 한 후에 지정이 해제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정 해제되는 순간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한 경우죠. 자, 이런 겁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되는 것이지 건물 거래할 때 허가받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럴 때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건물만 따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죠.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현재 이것이 무효인 상태라면 뭐까지 무효죠? 건물 거래까지 싹 무효라는 거죠. 따라서 토지 거래 허가 받기 전까지는 건물만이라도 먼저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3번 전에 우리가 단속 복귀 말씀드리면서 중간 생략 등기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면 그때는 아예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첫째, 지정 해제가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건물만 따로 이전 등기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니까요.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는 원래는 유효한 거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뭐죠? 무효다까지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 넘기셔서 마지막으로 확정적 무효의 전환입니다. 1번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다. 왜냐하면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어야 뭐가 되죠? 유동적 무효인데 불허가 처분받았어요. 그러면 허가받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겠죠. 2번 쌍방 모두가 허가받지 말재요. 그러면 더 이상 허가받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입니다.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인 것은 5번이 답입니다. 토지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면 확정적으로 유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받을 필요 없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고요. 나머지 것들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입니다. 1번 관할 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 2번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 3번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그럼 이거는 허가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죠. 4번 정지조건부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 전에 그 조건의 불성취는 확정됐다면 이것도 확정적 무효입니다. 이게 왜 확정적 무효인지 좀 이따 볼 겁니다. 아무튼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무효행의 전환이 나오죠. 이건 어떤 문제냐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 나와 있고 요건에서 일단은 뭐죠? 1번 무효인데 2번 공교롭게도 다른 법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요. 3번 당사자 의사해가지고 무효인 줄 알았다면 다른 법률을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고요. 4번 단독행위에 대한 전환도 인정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전환의 모습이죠. 이게 같은 단어가 반복되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1번이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칙. 무효인 행위가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요식행위든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행위든 이게 무효여서 다른 법률로 전환되게 되면 뭐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냐면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불가능, 허용이 안 되는 게 있는데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인 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것은 일단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음을 작성하는 것은 요식행위죠. 어음은 어음 용지에다가 뭐요?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음을 하얀 백지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어음 쓰고 이렇게 이름 쓰고 막 하고 도장 꽉 찍고 그랬다 하더라도 이 어음은 뭐죠? 무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느냐. 이런 경우에 어음으로서는 무효지만 이게 나중에 그 인간한테 받을 돈이 있다라는 입증자로서는 충분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차용증으로서는 유효한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하얀 백지에다가 어음을 작성했다면 어음으로서는 뭐죠? 무효지만 나중에 그 인간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자료로 쓰인 차용증으로서는 뭐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요식행위가 무효이면 뭐로 바뀝니까?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거죠. 거꾸로는 안 돼요. 차용증이 무효인데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건 뭐 할 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잖아요. 뭐 금액도 명확하지 않고 채권자, 채무자도 명확하지 않아서 차용증으로서 무효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일은 뭐 할 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고. 만약 헷갈린다면 뒷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고 요식행위로 바뀔 수는 없다. 이렇게 뒷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만 예외인데 원래는 안 되지만 우리 판례가 몇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는 건데요.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이 뒤바뀌는 것은 우리 판례가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교재 예컨대 해서 나오는 것들인데, 일단 첫째,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시키는 것은 요식행위지만 무효입니다. 그럼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양자 입적으로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둘 다 뭐죠? 요식행위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입양기관에서 애를 들어왔어요. 타인의 자죠. 근데 우리는 그 아이를 보통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뭐라고 입적시킵니까? 친자식으로 입적시키죠. 일반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면 그 아이는 뭐가 아니에요? 친자식이 아니니까요. 그럼 얘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냐? 아니다는 거죠. 뭐로서는 유효하죠? 양자로서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친자식은 아니지만 뭐예요? 양자라는 거죠. 그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 이뤄진 일인데,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입양기관에 알아보니까 미혼모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혼모가 임신하시면 그 아이를 뭐죠? 그 보호하고 있다가 애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먼저 입양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미혼모 아이를 입양을 해서, 물론 가족관계 등록부에다는 뭐라고 했겠어요? 친자로 이렇게 올려놨겠죠.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쯤 되니까 그 미혼모인 엄마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내 아이 데려가겠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동안 키웠던 양부모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 아이를 돌려주지는 않겠죠. 그죠? 키운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생모가 그 아이를 꼬주기 위해서 그 아이가 양부모를 고소합니다. 공문서 부실기재죄라는 거로. 왜냐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이걸 입적을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잖아요. 근데 그 신청서가 공문서거든요. 근데 남의 자식인데 뭐라고요? 친자로 썼으니까 허위를 기재한 거예요. 형법상 그게 뭐냐면 공문서 부실기재죄거든요. 그 아이가 공문서 부실기재죄로 그 엄마 아버지를 뭐죠? 형사 고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판부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요. 유죄는 맞는데 재질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이는 큰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아이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모가 못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생모의 주장처럼 친자로서는 뭐요? 무효지만 뭐로서는 유효한 거예요? 양자로서는, 입양한 것으로서는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공문서 부실기재죄로 처벌된다고 해서 양자관계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해소되는 건 아니니까 생모가 그 아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데려갈 수는 없다. 그런 취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인터넷 그때 댓글 보면은 막 못된 년, 거지 같은 년, 그죠? 생모 보고 뭐 어떻게 그런 뭐 금수만도 못한 년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생모 입장도 좀 이해는 되죠. 어떻게 보면 그분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혼모인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해서 입양 보내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보다는, 그죠? 항상 평생 그 마음에 짐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요? 키우고 싶다는 게 그게 못된 연은 아니죠. 그죠? 못된 연은 아닌데 그게 뭐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안 좋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혼인애의 출생자입니다. 혼인애의 출생자가 누구죠? 예? 혼외자가 누구죠? 혼인의 출생자를 혼외자라고 줄여죠. 예, 첩외자식, 서자 아니면 바람 피워놓은 자식, 이런 거를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친자로 입적시키면 이건 뭐예요? 무효입니다. 다만 뭐로서 유효하냐면 인지로서 유효합니다. 이런 얘기죠. 갑과 을이 부부인데 애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바람을 펴서 세컨드를 둬가지고 병 사이에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뭐죠? 혼인의 출생자가 되는데,
가족관계 등록빈 요렇게 입적시키죠. 그죠? 갑을 사이 나는 자식. 그죠? 요거 뭐죠? 무효죠. 왜냐하면 A는 갑을 사이 나는 자식이 아니니까요. 다만 갑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신의 자식임을 뭐한 것으로 평가되는 거죠? 인지한 것으로 평가되고요. 따라서 갑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A에게도 뭐가요? 상속권이 인정된다. 이런 판례인 거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 자꾸 이렇게 첩의 자식이 나오는 거 좀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보면은 이제 세컨드가 첩이 났는데 애가 어떻게요? 잘생기고 꽃미남이고 막 가족 내에서 뭐죠? 탄압을 받다가 착한 이쁜 아가씨와 만나가지고 뭐 재벌 회장 후계자 된다. 이런 드라마도 나고 막 그런데 불편한 이유가 첫째는 요새 우리나라 드라마를 한국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을 축첩이 가능한 나라로 이해하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드라마 속에서 자꾸 회장님이 나오는데 이 회장님은 뭐죠? 세컨드를 두고 있고 심지어 뭐죠? 서드까지 두고 있고. 근데 그게 그 드라마 내에서 뭐예요? 도덕적으로 아무런 비난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나가니까 사람들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은 이슬람 국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돈 있으면 뭐죠? 세컨드를 둘 수 있는 나라 이렇게 인식한다네요. 그래서요. 필리핀 놈이 한국에 와가지고 지는 필리핀에 뭐죠? 와이프가 있는데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걔는 그게 죄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그게 허용되는 나라인 줄 알았다는 거야. 웃기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부가 빨리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그런 드라마 나오면 남성부에서 나서가지고 그 방영금지 시키고 그래야 되고 완전히 대한민국 남성을 완전 디스하는 행동이죠.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두 명까지.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아이들이 드라마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의식을 갖는데요.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이쁜 세컨드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드라마 내에서 힘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지니까 잘 모르는 아이들은 그게 뭐죠?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싫지만 이런 얘기고. 세 번째. 저는 보면 그런 거 많아요. 드라마도 문제고요. 애니메이션도 문제. 재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남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나이 들면서 남자들이 가정 내에서 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자동차를 일본에서 보통 이제 뒷자리에 이렇게 3명, 앞자리에 2명 앉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가 닛산인 것 같은데 앞자리에도 3명 앉을 수 있는 차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기어 박스를 위에도 올려가지고 앞에도 3명, 뒤 승용차가 6명이 탈 수 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잘 팔리는 줄 알았는데 일본 내에서 거의 팔리질 않았대요. 왜 팔리질 않았냐면 아빠가 운전하면 엄마하고 애들은 뒤에서 앉고 엄마하고 운전하면 엄마하고 애들은 앞에 앉고 아빠 혼자 뒤에 앉고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앉아서 하다 보니까 운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꼈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4명 이렇게 앉으니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앉잖아요. 그죠? 쪼수 옆에 누가 앉아주잖아. 근데 이제 이게 셋이 되니까 하면 뒤에 셋, 앞에 셋 해가지고 아빠는 맨날 어떻게 혼자만 이렇게 앉아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일본 내에서 그래가지고 이 차가 의외로 굉장히 안 팔려져가지고 단종됐다 이런 얘기 들어요. 가족 내 우리가 굉장히 남자들이 소외당합니다. 나이면 들수록 애들이 그저 맨날 누구만 찾아요? 엄마만 찾죠. 엄마 그죠? 우스갯소리인데 아빠 그러길래 반가가지고 왜 그랬더니 엄마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래. 그러니까 가정 내 아빠라는 위치가 굉장히 지금 이상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요 애니메이션 역할이 크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애니메이션에서 아빠는 이상한 캐릭터예요. 못나고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고 약간 변태적이고 이런 캐릭터로 막 그려져요 애니메이션. 독일도 그렇잖아요. 뭐 곰 세 마리도 엄마 곰은 날씬해, 아빠 곰은 뚱뚱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아빠를 희화하거든요. 근데 그게 성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재밌는 거지만 아이들 입장에 그게 재밌는 게 아니라 아빠가 원래 저런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가정 내에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커가면서 그 어렸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커가면서 자꾸 뭐예요? 아버지 아빠에 대한 거를 뭐 이렇게 배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남자가 뭐 가정이 뭐죠? 가장이다.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는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보는 모든 드라마나 이런 것에 그 아빠 캐릭터가 굉장히 편협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될 수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아버지하고 접촉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엄마가 해결해 줘야 되고 아빠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만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로 개인적으로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저는 방영금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동의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성부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뭐죠? 남성부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별말 많잖아요. 저는 충격받은 게 최근에 그 지하 전철 타면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뭐죠 이렇게 있고 내려가는 거 걸어가는 시스템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떤 여성분들이 하이힐 신으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갈 때가 더 힘들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걸 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여성분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 지하철에. 근데 지금 하이힐 신으면 올라갈 때는 별로 불편하지 않은데 내려올 때 불편하니까 그럼 뭐죠? 내려오는 걸 켜달라 이렇게 요구했더니 서울시에서 그러자라고 답변한 거예요. 그러자. 아, 그런 면도 있겠군요. 아, 그러면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올라가는 건 끄고 내려가는 걸 켜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답변했더라고요. 전 충격이야. 그 하이힐 신은 여성분이 모든 남성보다 더 힘이 센가 봐. 충격적이고 뭐 여성 전용 강 이런 것도 좀 기분 나쁘고. 아무튼 뭐 내려놨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다시요. 거꾸로 했네. 거꾸로. 제가 흥분해서. 다시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죄송합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하지만 자필 증서의 유언은 증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밀 증서의 유언이 뭔지 아시죠?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유언장을 어떻게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작성을 하는데 그 내용을 뭐예요? 비밀로 하죠. 그랬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해요? 불러가지고 읽어주잖아요. 근데 읽어보는데 내용이 뭐 내 재산 중 50억은 개똥이에게 준다가 내용인데 증인이 만약에 개똥이면 그 유언은 무효예요. 왜냐하면 유언장의 내용과 증인은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자필로 썼다면 비밀 증서한 유언은 무효지만 자필 증서한 유언으로서는 유효해요. 왜냐하면 자필 증서한 유언은 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까지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세 가지를 외워야 되는 6가지를 이거 외울 거 없습니다. 친족산서법 시험법이 아닌데 여기서 큰 2가지를 끌어내면 되는데 요 6가지가 전부 뭐죠? 가족법이죠. 친족상속법이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친족상속법에 대해서도 무엇을 인정해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가 뭘 인정한다고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언은 대표적인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 판례는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엇을 인정합니까?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무효행위 추인해가지고 139조가 나오고요. 내용이 나오는데 요건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단 법점은 정리하고 좀 볼게요. 무효인 추인에 대해서는 첫째 정리할 것이 뭐냐면 불가능한 경우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강행법규 위반이죠. 요 세 가지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전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2억에 매매 계약했어요. 폭리라는 이유로 뭐예요? 무효예요. 근데 물어본 거죠. 그러면 얼마에 팔래? 그랬더니 5억에 판대요. 그러면 2억으로서는 무효이지만 5억으로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효인 불공정한 행위는 뭐로서요? 유효한 행위로 뭐 될 수 있어요? 전환될 수 있는데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추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능해요. 가능한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냐면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해요. 요게 뭐가 있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통정허위 표시가로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진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무능력이죠.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킬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의사무능력이에요. 왠지 이게 자꾸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의사무능력죄 법률행위도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돼요.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동창회가 가지고 술을 이빠이 처먹었어요. 필름도 끊어지고 막 기억도 하나도 안 되고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단 말이죠. 근데 딱 보니까 미친놈이 어제 그 술 처먹고 제 아파트를 판 거예요. 그러면 의사무능력죄 법률에서 그건 뭐예요? 무효인 거잖아요. 그죠? 무효. 근데 제가 다음날 꼼꼼히 봤더니 아이고 잘했어요. 감아보니까 술 처먹고 막 땡깡 부려가지고 오히려 저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제 입장에서는 뭐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추인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의사무능력죄 법률에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이 한 것으로 뭐가 돼요? 평가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뭘 올리지 마세요? 불가능한 경우는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능하고요. 처음으로 들어가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입니다. 무권대리행위죠.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추인할 수 있고 소급표가 인정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재 주된 내용은 뭐냐면 요거죠. 새로운 법률이 되는 경우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법률행위 뭐가 나오죠? 취소가 나오는데 요 취소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